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이어갑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심의 안위를 위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고 이를 통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선택적으로 국무위원을 부른 건 심의권을 침해한 거라고 봤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국무회의는 자문기구 성격이고 계엄은 밀행성이 중요했던 만큼 미리 알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 주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국회 통제 같은 물리적 조치 없이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국무위원 모두를 부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안 삭감, 부정선거 의혹 해소 같은 계엄 사유도 마찬가지라고 봤고 오히려 국무회의가 더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의 경우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도 포함된 사실관계인 만큼 다음 주 한덕수 전 총리와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1심 선고를 받아든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선고가 진행될수록 얼굴이 빨개지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법정 분위기 신기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자신의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온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향해 인사한 뒤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 명찰을 달고 법원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했는데 눈을 빠르게 깜빡이기도 했습니다. 또 선고가 진행될수록 얼굴이 빨개지고 숨을 크게 몰아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은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의 1심 선고에 이어 세 번째로 생중계됐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선고를 직접 들었습니다. 앞선 내란 혐의 결심 공판 당시에는 사형 구형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욕설이 들리기도 했는데 이번 선고 공판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다만 법원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처벌을 촉구하는 이들이 각각 시위를 진행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력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호송차가 법원을 드나들 땐 지지자들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지 꼭 1년 만에 1심 선고를 받아든 윤 전 대통령. 한 달 뒤에는 본류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을 받게 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 35부는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8개 부분에 대해 낸 위헌 제청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기각된 부분은 수사 대상, 특검의 임명 과정, 재판 중개,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리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재판 중개 규정이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위헌 제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청와대는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부족한 형량이라며 중형 선고가 이어지길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청와대는 형량과 관련해선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신중한 기류를 견지했습니다. 핵심인 내란 혐의를 포함해 남은 7개 재판을 지켜본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형 구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 이제 시작됐다고 환영하면서도 5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초범이란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양형을 정한 건 비겁한 판단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까? 남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하라는 일종의 사법부 압박 차원으로 풀이되는데 실제 정청래 대표는 첫 술에 배부르겠냐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자고 SNS에 적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남은 재판으로 대한민국과 윤석열을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앞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원론적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향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뿐이라며 남은 재판에 대해서도 반응을 내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재판이 줄줄이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을 최대한 분리하려는 시도를 읽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특검과 개혁 입법을 둘러싼 당 안팎의 의견을 정리하고 야당 공세를 저지하느라 숨가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총설치법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며 진땀을 뺐는데 이 문제 해결이 한 원내대표에게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불필요한 갈등으로 국정 동력을 소모해선 안 된다며 화합을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당내 갈등은 물론 일각에서 제기된 당청 엇박자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저희들 당의 마음은 절박합니다. 이 절박함에 엇박자, 분열, 저는 한가로운 이야기 같은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촉발된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동시에 특검과 개혁 입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등 과제가 쌓인 상황이지만 개파색이 짙지 않고 소통형 인사라고 평가받아온 자신의 장점을 한껏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겁니다. 한 원내대표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야당과 소통에도 곧바로 나섰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협상의 달인이십니다. 국민의힘을 국정의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앞두고는 강한 어조로 야당을 압박하며 강온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다만 한 원내대표의 첫 주가 순탄하게만 흐른 건 아니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당정 사이 이견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가 서둘러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당정 엇박자 우려가 제기되자 진화에 나서며 진땀을 뺀 겁니다. 또 중수청 인력 구성 이원화 문제와 공소청 보안수사권 존치 가능성 등에 대한 당정 사이 이견 조율 상황도 맞닥뜨렸습니다. 보안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수청의 이원 조직 등등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강경론과 신중론 등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나면서 세부한 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어떻게 재정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수기를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 뜻에 따라 여론을 들어보기로 했지만 강론에서 드러난 입장차를 조율하는 것도
한 원내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입니다. 험난한 검찰개혁의 파고를 넘으려면 결국 당내 강경파와 청와대 그리고 정부 사이에서 균형 잡힌 가늠자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정청 가교 역할을 자임한 한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한때 정치적 동지로 불릴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한동훈과 장동혁 국민의힘 전현직 대표가 이젠 누구보다 먼 사이가 됐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불화를 넘어 제1야당의 리더십과 계파 갈등, 나아가 보수 진영의 미래까지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지난 2년여간의 두 사람의 행보를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총선을 불과 넉 달 앞둔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소방수로 긴급 투입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살림과 공천을 총괄하는 핵심에 보궐선거로 입성한 2년차 장동혁 의원을 파격 발탁했습니다. 새로운 사무총장은 초선의 장동혁 의원이십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파동으로 기억되는 이른바 유난 갈등까지 맞물리며 총선 참패. 한동훈 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했지만 이어진 전당대회에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로 친한계로 정치적 체급을 키운 장동혁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에 별을 단 것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합시다. 고맙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12.3 충격적인 한밤 계엄령에도 한동훈과 장동혁 둘은 본회의장에서 해제 표결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복선이었을까? 계엄은 해제했지만 대통령 탄핵엔 반대했던 장동혁 의원은 최고위원직에서 돌연 사퇴하며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는 선봉에 섰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이후 윤석열 체포작전이 벌어진 한남동 관저 앞에 등장한 걸 시작으로 급변침, 아스팔트 우파와 접점을 늘려갔습니다.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조기 대선 국면에선 김문수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여름 김문수 후보와 맞붙은 전당대회에선 꼭 한 명을 공천해야 한다면 한동훈보단 유튜버 전한길 씨를 선택하겠다고 사실상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제1야당 간판을 꿰찬 뒤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용 수사라는 예측을 깨고 거듭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과 대장동 항소 포기, 이른바 현지 누나 문자와 통일교 공천원금 의혹 등 민주당의 악재 때마다 장 대표는 뜻밖의 엑스맨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위기에 장 대표가 꺼낸 건 타도 한동훈. 본인이 사무총장 때 앞장서 감쌌던 당원 게시판 의혹을 정조준했고 당무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잇따라 교체 임명하며 제명까지 일사천리 속도를 냈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날 이어진 한동훈 기습 제명에 역풍이 불자 이번엔 단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측근으로 불렸던 둘은 2년이 지난 지금 정반대 좌표에 서 있습니다. 장동혁의 단식, 한동훈의 징계라는 중대 변수와 맞물려 국민의힘의 미래도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며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새로 뽑히면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은 만큼 지방선거 전에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이른바 5극 3특 구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논의의 물꼬를 튼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등의 행정 통합에 이 대통령이 연일 힘을 실어주는 이유입니다. 광역 도시들이 탄생을 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좀 힘을 모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 또한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구체적인 당근책을 제시하며 뒷받침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가속 페달을 밟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각각의 단체장들이 새로 선출되면 자리가 줄어드는 통합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폭적인 보상을 통해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통합 여론에 더 불을 지피겠다는 의도 역시 엿보이는데 야당은 의심의 눈길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 통합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는 시기가 공교롭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그런 진실된 마음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표 계산을 먼저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정치적 확대 해석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 중심 발전 전략을 수정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선거와 연결짓지 말아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장급 단체장이 추가로 생기면 청와대 핵심 참모 등 중량감 있는 여권 인사들이 뛰어들 수도 있는 만큼 행정통합 움직임이 다가오는 선거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경찰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의혹 등을 도맡아 수사하고 있는데요. 봐주기 논란에 이어 압수수색 시기를 놓쳤다는 이른바 늑장 수사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눈감아줬다는 봐주기 논란 부담을 안고 시작됐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 속에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모두 맡기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사건 배당 2주 정도만 해야 김병기 의원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법적인 방어에 능숙한 권력층 수사치고는 너무 늦었다. 사실상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 은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다라는. 김 의원의 귀중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형 금고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확보한 휴대전화 역시 포렌식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밀번호 걸린 아이폰이었습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직접 건넸다고 주장하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수사도 논란의 연속입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미국행을 막지 못했고 출국 이후 귀국까지는 무려 11일이 걸렸습니다. 그새 김 시의원의 텔레그램 등은 지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귀국에 맞춰 관련 압수수색도 벌였지만 정작 김 시의원이 쓰던 노트북과 태블릿 PC는 놓쳤고 이후에야 제출받았습니다. 이 노트북 등은 서울시의회가 의원들에게 나눠주는 비품들로 의회 쪽에 한마디만 물어봐도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또 수사 미스들이 많이 보여서 이런 건 좀 역량과 관련된 문제 아닐까라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한 가지 사건에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지나치게 많이 드러나는 상황. 경찰이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갖게 된 지금 김병기 강선우 수사를 계기로 경찰의 역량과 의지가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대통령 지시로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혜룡 경정이 3개월 만에 경찰로 복귀했습니다. 파견 기간 계속해서 동부지검과 충돌해온 백 경정은 인적사항이 담긴 수사 기록을 공개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뚜렷한 수사 성과는 없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대통령 지시로 합동수사단에 합류해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혜룡 경정이 동부지검 청사에서 나옵니다. 파견 마지막 날 백 경정은 자신의 동부지검 합동수사단 파견 자체가 사건을 덮으려는 음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였습니다. 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신분이 공직자다 보니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앞서 백 경정은 파견 첫날부터 합수단을 불법단체로 규정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동부지검 합수단은 2개월 뒤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라며 관련 영상과 함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하며 외압 의혹 역시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백경정은 동부지검이 영상 일부로 사실을 왜곡한다며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수사 기록을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수사 과정에서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백경정이 동부지검이 자신의 수사팀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공개 반발하자 동부지검은 곧바로 백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 외에 피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경정은 파견 기간 동부지검에서 자신의 팀은 정식 직제로 포함되지도 못했던 유령 팀이었다며 경찰로 복귀해 계속 의혹을 수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별도의 공간에 백혜룡 팀이 그대로 존속돼서 수사를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포기한다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백경정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백경정의 수사팀을 대체할 5명을 뽑아 대검찰청으로 파견할 방침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동부지검도 입장문을 내고 백경정이 파견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령을 어겨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며 법령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뚜렷한 성과 없이 경찰로 복귀한 백경정은 이제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돌아가 수사 대신 치안 업무를 맡게 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꾸려진 군경 합동조사 TF가 구성 나흘 만에 민간인 용의자를 특정해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밤까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대학원생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사받은 인물은 제작을 도운 지인일 뿐 무인기를 날린 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자 경찰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향후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A씨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한때 단기 계약직으로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큰 불이 난 구룡마을은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판잣집이 둘러싸인 데다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한번 불이 나면 진화에 애를 먹는 곳입니다. 공공주도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남아있는 주민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어 착공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차가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공사장에서 충전재로 사용하는 부직포인 이른바 떡솜을 비롯해 비닐이나 합판, 스티로폼 등 값은 싼데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쓰다 보니 한 번 불이 붙으면 좀처럼 끄기 어렵습니다. 이 지구에 집들이 떡솜이나 비닐하우스 등 합판이 너무 많아서 화재 진압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화재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3년 전 이맘때에도 큰 불이 나
주민 500여 명이 대피, 주택 60채가 잿더미로 사라졌고 2022년과 2017년 역시 순식간에 번진 불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014년 11월엔 건조한 날씨 속에 난 불로 이재민 136명이 발생하고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밀려난 철거민들이 정착해 생겨난 곳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지난 수십 년간 개발 방식을 놓고 접점을 못 찾고 장기간 표류하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지난해 토지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이전 완료했는데 192세대는 여전히 남아 주택 분양권 등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어제 낮 1시 15분쯤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704번 간선버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을 친 뒤 인도를 넘어 인근 농협 빌딩을 들이받았는데 보행자 2명이 크게 다치고 버스 승객 등 1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50대 남성 A씨로 음주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약물 간이 검사 결과도 음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광주 화정동에 있는 10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수십 명이 새벽 시간 몸을 피했고 3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을 휩쓴 초대형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과 농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피해가 났지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며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사망자 28명, 1조 원 넘는 재산 피해, 불타버린 산림 9만 9천여 헥타르. 지난해 3월 149시간 만에 꺼진 경북 산불이 남긴 역사상 최악의 피해입니다. 이번에도 원인은 사람의 실수였습니다. 의성군 안평면에서 성묘객 50대 A씨가 라이터로 나뭇가지를 정리하다가 근처 안개면에선 60대 농민 B씨가 농업 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을 냈습니다. 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동해안까지 번지며 막대한 피해를 냈습니다. 검찰은 피해 규모를 고려해 이들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3년 나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반복되는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피해가 컸다는 점만으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등 예상치 못한 요소가 피해를 키운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의성에서 또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형 산불이 나는 등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따른 산불 우려는 가시지 않는 상황.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고 산림청도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산불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기후위기로 산불이 연중 대형화하면서 기존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을 기후재난으로 보고 인공지능 AI 기반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솟는 연기 속에 쉼없이 오가는 헬기. 어둠이 깔린 뒤에도 산자락 곳곳의 불길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겨울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강해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초대형 산불을 겪었던 곳에서 또다시 큰 불이 난 겁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흘 넘게 이어지는 건조특보로 산불 위험은 여전히 큽니다.
현재 토양과 낙엽층의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에 발해 위험성은 상당히 높은 상태고요. 현재 산불 위험 정도는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그런 높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불이 잦아지고 커지자 산림당국은 산불을 사고가 아닌 기후재난으로 보고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인공지능, AI입니다. 산불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즉 불길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입니다. 그동안은 헬기와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사람이 직접 분석해 불길의 범위를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AI는 연기와 열 신호를 자동으로 분석해 불길을 빠르게 찾아냅니다. 기존에는 숙련된 전문가들이 수동으로 화선을 그렸다고 하면 AI 기반으로 자동으로 매핑을 하면 자동화됨으로써 좀 초기 대응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AI는 바람 방향과 지형, 숲의 밀도까지 함께 분석해 산불이 어디로 얼마나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예측합니다. 산불 발생 전 위기 징후 가능성과 또 산불 발생 후 확산 예측 및 대피 전략, 그리고 또 산불 진화 후에 복원 전략, 이 모든 과정을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정확도를 88%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사람의 눈만으로는 산불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진 만큼 AI가 불길을 얼마나 먼저 보고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지가 산불 대응의 관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인공지능 챗GPT를 쓰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 사용자 수가 처음으로 남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목적도 이를 대신해 주는 것에서 조언을 구하는 용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출시 3년 만에 챗GPT 주간 사용자 수는 전 세계 성인 인구의 10%, 7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초당 메시지 2만 9천 건이 전송됩니다. 개발사인 오픈AI가 사용자 수백만 명의 성별과 국가, 사용 목적 등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챗GPT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최초의 경제학 논문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성별 구도의 역전입니다. 초기에는 기술에 익숙한 남성 사용자가 많았지만 지난해 여성 사용자가 50%를 넘어서며 남성을 추월했습니다. 챗GPT가 코딩 같은 전문 도구를 넘어 글쓰기, 정보 검색, 생활 조언 등 일상형 AI로 자리 잡은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보고서는 특히 1인당 GDP가 $10,000에서 $40,000 사이 국가에서 AI 사용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짚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로 AI가 스며든 겁니다.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단순히 이를 대신해 주는 것을 넘어 지적 판단을 돕는 조언자 역할 비중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검색의 경로가 바뀌는 거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쪽, 보험을 체결하거나 이런 상품을 찾거나 병원을 찾거나 이런 쪽으로 지금 확대되면서 미국에서는 커머스 질서 재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으며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최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과거와 달리 한일 관계에 극진한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일 갈등 등 여러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란 얘기일 텐데요. 일본의 이런 태도 변화가 한일 관계의 걸림돌인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일본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을 숙소 앞에까지 직접 나와 맞이하며 극진하게 예우했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온돌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공동조사를 먼저 제안한 것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꺼리는 과거사 문제를 스스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린 겁니다. 인권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도 될 것입니다.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본이 이처럼 한일 관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최근 국제관계 때문입니다. 중일 갈등 속에 우군이 절실한 데다 생각만큼 우호적이지 않은 미국과도 한미일 공조를 통해 결속을 다지려는 계산입니다.
で、私の総理就任後、奈良に外国の首脳をお招きするのは大統領が初めてで、ございます。これは私と大統領との間の友情と信頼関係を示すものでございます。 관건은 일본이 앞으로도 한일 관계 최대 걸림돌인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까입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 본인 성향은 물론 지지 기반이 강경 보수 세력임을 고려할 때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당분간은 과거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원만한 한일 관계 유지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도 아니고 미래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거 문제로 다시 회귀하게 되면 이것은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그렇게 민감하게 부딪히지 않는 과거사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앞으로도 이어질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다음 달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어느 급의 인사를 보내느냐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20일째를 맞은 가운데 이란 옛 왕정의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가 신정체제 붕괴를 전망하며 귀국할 뜻을 밝혔습니다. 팔레비 전 왕세자는 현지 시간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정은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무너질 것이고 시간 문제라며 이란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팔레비는 소위 이슬람공화국은 이란의 정부가 아니라 조국을 탈취한 적대적인 점령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팔레비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축출된 뒤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해왔으며 최근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 일부는 팔레비의 귀환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오는 20일에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 대법원은 현지 시간 16일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는데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를 예고해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만 나왔습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충청, 경북, 전북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다행히 청정한 북서풍이 불면서 오전에 중서부를 시작으로 오후 늦게가 되면 대기질이 보통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서해안은 오전까지 강풍이 예상되니까 시설물 관리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2.1도, 춘천이 영하 4.8도, 창원은 영상 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청주 5도, 대구 11도, 창원은 1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눈이, 또 주 중반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고 다음 주에는 강력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